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침체는 어차피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연거를 내서 비싼 아파트를 막 빚을 내서 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일본을 자꾸 예를 드는 게 일본에 그때 1990년대 부동산이 망가졌잖아요. 7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알거지가 됐어요.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 침체 초입이에요. 와 있어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시그널은 상업용 부동산의 하락이에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작년만 해도 100만 명 넘는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했잖아요. 공실도 많이 생기고 이게 이제 침체가 시작된 시그널이에요. 지금 뭐 집값이 오른다 하는 거는 강남의 일부 지역만 가지고 논하는 거고 투기 수요 때문에 오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집값이 오른다 하는 거 하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미국도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에 감세도 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재정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 침체 상태다. 그 시그널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체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장사하는 분들,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경기를 바로 체감하고 있어요. 아, 침체 상태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기 침체도 대출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죠. 지금 자영업자들도 대출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사업자 대출, 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대출 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업체들이 자기가 진 빚의 이자도 못 갚아요. 생긴 수익 가지고. 그만큼 어려워가지고 폐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 수익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갚는다. 그럼 폐업해야죠. 그래서 폐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죠. 대출. 그래서 금융기관에 받는 대출이 나한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대출 때문에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소비도 계속 줄어나가잖아요.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점점. 이자 갚기도 바쁜데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내수 경기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로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000조 가까이 돼요. 1,900조가 좀 넘었어요. 가계대출이. 근데 전세대출은 포함 안 시킨 거예요. 사실은 전세금은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전세금도 대출이잖아요. 집주인이 가지고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제도가 점점점 없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전세제도는 과거에 우리한테 훌륭한 역할을 했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죠. 전세를 살다가 또 집을 옮겨가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이제 투기 수단이 됐단 말이에요. 갭 투자,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고 해서 갭 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투기적인 역할을 해준 게 전세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세제도는 점점 없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죠. 건설회사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상황이. 특히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지방 건설사들은 지금 부도나는 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자금 여력도 안 좋아지고 또 많은 건설사들은 내가 건설회사에서 버는 수입보다 은행 이자도 못 갚는 데가 제법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부도가 나겠죠. 부도가 나요. 그래서 건설회사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는 중이죠. 버리드는 것보다 은행 이자도 못 갚는다. 버리드는 수익 가지고. 그러면은 아예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경기가 살아날 때는 버틸 수 있어요, 그거에. 경기가 살아날 때는.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예견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예견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뭐 지방에 분양도 안 되는데 특히 지방 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지방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부도가 자꾸 나는 거예요. 지금 중심지 큰 건설회사도 휘청휘청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부채 비율도 높고 하는 회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동안에 이제 PF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PF는 지금 잠복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PF 문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단 말이에요. 물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건설사가 무너지면 거기에 많은 하청업체들 또 실업자가 양산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도 건드려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경기가 침체가 시작됐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가지고 얼마나 큰 폭탄을 터뜨리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감한 구조조정, PF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돼요. 지난 정부에서는 해결을 못했지만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PF 문제도 지금 해결해서 건설사도 무너질 거 무너지게 놔둬야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거 무너지게 놔둬야 된다. 무너지는 걸 끝까지 막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무너지는 걸 끝까지 막을 때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면 막아줘도 돼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막아봐야 언젠가는 터지는데 터지면 또 더 크게 터지고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데 지금 적게 터지게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금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업들이 터질 건 터지게 놔두면
파장이 좀 많겠죠. 근데 나중에 터지는 것보다 더 적어요. 중국 같은 데는 터지게 놔뒀잖아요. 중국은 뭐 1위의 건설회사가 무너지게 놔뒀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막을 수 있는데도 무너지게 놔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안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부동산에만 몰빵했던 중국 정부가 AI나 다른 산업으로 지금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만 지금 몰빵해가지고 이런 건설사를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놔두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건설사 콘크리트 문화 이것만 가지고 AI나 더 나은 생산성 있는 그런 데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에서 생산성 있는 AI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중국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망가졌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왜? AI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계속 몰빵하고 이거를 끝까지 거품을 끌고 가면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프지만 무너질 건 무너지게 놔둬야, 그리고 건전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부실은 털어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털어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뭐 25만 원씩 일률 지원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걸로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침체에 있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건데, 불가피하게 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돈풀기를 하면은 인플레가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거는 한정적으로 끝내야 돼요. 과거에 다른 나라들, 망가져가는 나라들 보면 돈풀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망가졌어요. 이 돈풀기는 일회성으로 고쳐야지. 이걸 계속해 나가면 마치 마약을 했을 때 마약을 끊으면 금단 정상이 생기는 것처럼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말해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받았다. 당장 쓸 돈은 되겠죠. 당장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사 먹기도 하고 돈이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거는 인플레를 불러일으켜가지고 내가 25만 원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25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물가가 더 올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푸는 정책은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에요. 오죽했으면 정부가 풀겠냐마는 지금 경기 침체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푼다는 거는 우리나라 체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게 되는 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중심지 수도 앙카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12배 올랐어요. 근데 화폐 가치가 2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다시 말해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집값은 12배 올랐는데 화폐 가치가 20분의 1로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이 반 정도 이하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집을 사놓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득이겠죠. 근데 만일에 튀르키예 사람이 내가 달러를 샀다면은 20배 올랐겠죠. 10을 샀다면 12배 올랐겠죠.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 하락이 생기는 이유가, 또 환율이 급상승하는 이유가 돈을 지속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튀르키예 집값은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가 볼 때는 우리가 튀르키예 집값 뭐 5천만 원, 1억도 안 주면 아주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왜?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서 환율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집값이 올라봐야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지속적으로 푸는 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환율을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푼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고쳐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풀어서, 당장은 인기가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한테 피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더 강한 또 돈풀기가 되고, 또 피해를 가져오고 더 강한 돈풀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풀기는 일회성으로 고쳐야지, 장기적으로 마약 주사 놓듯이 계속 점점 더 강화시키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그 나라의 국가가 몰락하는 길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남미 베네수엘라와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몰락한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침체는 어차피 찾아와요. 돈 풀기를 계속하면 우리나라는 회복 불능 상태가 돼요.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 나가면 우리나라는 회복 불능 상태예요. 그런데 돈을 좀 풀지 않고, 한국은행도 그래서 금리를 계속 내렸잖아요.
금리 내린 것도 집값 상승에 역할을 큰 기여를 했어요. 집값을 내리면 안 되는데 내린 거예요. 미국하고 지금 기준금리가 2%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면 안 됐는데 한국은행도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동결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돼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미국이 금리가 더 높으면 당연히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7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환율이 상승의 한 30% 가까이 상승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집값이 30%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른 게 아니잖아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도 얼마 전에 멈췄다고 뭐 발표했더라고요. 멈출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집값도 잡고 당장은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2, 3년이나 3, 4년 만에 고통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걸 갖다 못 참고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10년, 20년 이상의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터트릴 건 터지더라도 어려움이, 경기 침체는 어차피 한 번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침체를 몇 년으로 끝내려면 그 아픔을 참아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더 크게 얻어맞기 전에 지금 어려움을 참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IMF도 왔었고 금융위기도 왔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 침체를 그때도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은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이죠. 확보한 사람들은 또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서 그런 위기를 큰 돈을 버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크게 실패를 했죠. 일본을 자꾸 예를 드는 게 일본에 그때 1990년대 부동산이 망가졌잖아요. 7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알거지가 됐어요.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알거지가 됐어요. 만일에 7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돈을 벌었겠죠. 근데 7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부동산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은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폭락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막 2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7조 원 갖고 있는 사람도 순식간에 자산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산 가치 하락. 일본은 20년 이상의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이거든요. 또 중국도 디플레이션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자산 가치 하락.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찾아올 때는 부동산을 함부로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지는 않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산가들 중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한 또 기업들도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거를 내서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를 막 빚을 내서 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서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기에 특히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특히 집을 취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튀르키예 이야기했잖아요. 집값이 12배 올랐잖아요. 화폐 가치는 2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손해를 보잖아요. 그 나라 돈을 갖고, 튀르키예 돈이 리라거든요.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배를 벌었을 거 아니야. 집 산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2배 이상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 또 화폐 가치 하락기에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몇십 배의 자산을 불려나갈 수도 있죠. 미국의 주식을 요새 많이 사잖아요. 미국을 주식을 산다는 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팔면 달러로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미국의 주식들을 막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뭐 사이트도 많이 생겼잖아요.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달러를 팔면 달러로 받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도 훌륭한 투자 방법이죠.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 하락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돈 풀기를 지속적으로 시작된다. 그럼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아요. 부동산은 막 10배 이렇게 오르는데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달러나 이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부의 정책이 화폐 가치 하락을 가져오는 정책을 펴지 말아야 돼요. 그 정책이 뭐예요?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지속적으로 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푸는 거는 멈춰야 돼요, 이제. 이번에 푸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추경을 세워서 다 주고 가는 거니까 침체 상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돈 푸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제 집안채가 전부인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강남 중심지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고 외곽 지역에 싼 지역을 잡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쓰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차익을 다 챙겼어요. 그동안에 올랐던 걸 고스란히 자기 이득을 다 챙긴 거예요. 한 두세 배 비싸게 팔았잖아요, 집을. 그럼 고스란히 이득을 챙겼어요. 그럼 팔고 외곽으로 나와요. 경기 침체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특히 소득이 없는 분들.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산가들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자산가들은 중심지에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초고소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도 초고소득자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재산세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내 지역은 재산세를 많이 올리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그 지역에는 아주 고소득자들. 다시 말해서 그 정도 재산세는 부담 없이 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살겠죠. 어중간히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부담 때문에 못 살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산세를 많이 물림으로써 초고소득자들이 부담을 안 느끼는, 지금 투기성 자산이 들어와서 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하면은 재산세 부담이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투기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소득자들은 재산세를 올려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자산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데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제가 이러한 조건이 충족 안 되다면 뭐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해왔는데, 무조건 집값이 하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더 큰 폭탄이 터진다는 걸 저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봐야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지 않고 또 통화량 증가도 어느 정도 멈춰줘야 돼요. 부동산 값을 올리는 가장 큰 거는 공급을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통화량 증가예요. 통화량이 증가되면 부동산 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통화량이 증가되면. 집값은 폭등하지만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은 경기 침체가 몇 년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서 무너질 때는 무너지게 놔두고 투기 자산을 못하게 막고 또 통화량 증가를 막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무주택자분들 또 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야, 이거 집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한방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큰 투자예요. 돈을 직접 집어넣는 것도 투자지만 기다리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새로 탄생한 정부가 훌륭한 정책을 펴서 경기 침체를 최소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로가치를 무시하고 집값 상승만 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번 정부에서 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